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생태계 보존 1팀 7, 8교시 발표를 맡게 된 이나래입니다. 첫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의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는 김시현 학우님이 PPT를, 박찬빈 학우님이 자료조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정의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종 다양성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세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정의와 배경,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정의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종 다양성이란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의 종의 다양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합니다. 또 그 밖의 생태계 다양성은 한 생태계에서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뜻합니다. 또한 유전적 다양성은 종 내의 유전적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들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가치입니다. 최근에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축산업 등에서 재배, 사육하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개량하는 활동을 하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생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 품종 개량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서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해주고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 조건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은 지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을 말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배경으로는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여러 국제 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 보존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경제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을 훼손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약과는 달리 개도국에서 열대림을 보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국제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1987년 유엔 환경계획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초안에는 기존의 환경협약의 취약 분야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되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는 생명공학 기술의 이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7차례의 정부 간 협상 회의를 거쳐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 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고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을 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한 국제적인 노력은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생물 다양성 협약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 사이티스 협약과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치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 등이 있습니다. 사이티스 협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사이티스 협약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해당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채취를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티스 협약은 천여종의 협약 대상 야생 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하고 거래에 대한 부속서별 수출, 수입 증명서 발급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속서 1의 규제 내용으로는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학술 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며 구비 문서로는 거래 시 수출 입국의 양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분류 기준으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국제 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입니다. 주요 대상 종은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따오기 등 약 670종 이상의 동물, 약 305종 이상의 식물이 있습니다. 부속서 2의 규제 내용으로는 상업, 학술, 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구비 문서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가 필요하며 분류 기준으로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서 대상 종은 하마, 강거북, 황제정갈, 오엽인삼 등 4,838종 이상의 동물, 29,592종 이상의 식물이 있습니다. 부속서 3의 규제 내용으로는 상업, 학술, 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구비 문서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로 하며 분류 기준으로는 협약 당사국이 자기 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으로서 주요 대상종은 바다코끼리, 북방살모사 등 약 148종 이상의 동물, 약 13종 이상의 식물이 있습니다. 사이티스 협약 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입 및 양도, 양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이티스 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사이티스 종과 그렇지 않는 종 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검역 등의 조치도 동물 질병 또는 인수공통 질병의 간염 여부이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승인 제도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이티스 자체는 목록에 기재된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규제할 뿐이고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보관이나 양도, 양수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불법 유통 자체를 근절하는 데에는 미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이티스 종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협소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사육 중인 사이티스 동물종은 2013년 조사 당시 175종 4천여 개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 판매점이나 개인이 수정하고 있는 사이티스 동물종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 정확한 종과 개체수 파악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사이티스 동물종의 국내에서의 사육이나 거래에 대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공증식의 허가의 불명확성입니다. 이 문제는 인공증식의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데 인공증식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대상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포괄위임 민법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증식의 허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즉 어떠한 사이티스 종에 대해서만 인공증식을 허가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는 첫 번째, 사이티스 종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인데요. 2015년 트로피 사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역 체계와 연계하여 국내 수출입이 되는 야생 동식물의 식별 확인 및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규제에 있어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농림축산식품 부검역 관할부서와 협약을 통해 수출입 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표시 누락이나 허위 기재 등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육시설 등록 관련 중복 해소입니다. 동물원 등의 사육시설의 설치 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 관련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보건의 측면에서 복지와 질병 예방 등을 고려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한해서라도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증식 허가의 위임 근거 명확화입니다. 인공증식의 허가에 있어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인공증식과 그 규제의 목적을 달리한다면 현재 시행령에서 제시한 이외의 규제 목적을 포함한 위임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법상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활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특정 동물로 지정하고 지정된 동물을 사육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 동물의 각 유형별로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한 특정 사육시설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권세은 학우님이 PPT를, 풍신효 학우님이 자료조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경제적 중요성, 두 번째, 심리적 여가 활동의 중요성, 세 번째, 생태적 중요성, 네 번째, 윤리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중요성입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첫째로 경제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식량, 화장품, 실험적 연구 및 각종 공업 원료 및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이나 들소, 물돼지 등은 가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식물들은 여러 가지 의학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대 2,500여 종의 식물들을 의학용 원료로 이용해 왔으며 현재도 암이나 기타 불치병의 치료제 또는 건강식품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식물 자원의 이용 가능성은 우리의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발전할수록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동식물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생물학적 지식이 발전되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지식이 확보될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 미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준옵션 가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야생 동식물 종을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특히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태학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뉩니다. 야자나 코코넛 같은 야생과일을 따먹고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을 헤엄치며 낚시를 통해 월척을 낚는 기쁨 등은 모두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직접 사용가치입니다. 비사용가치는 자기 자신이 직접 도움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 후손들이 자연으로부터 얻게 될 혜택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학자가 되고 싶은 어린 자식을 위해 철새 도래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속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든 생물은 그 나름의 특별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고유가치까지 포함을 한다면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콘스탄자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화폐 기준으로 지구 전체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은 연간 평균 38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보면 보존을 통해 얻는 이익이 개발을 통해 얻는 부가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실증 연구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위해 열대우림을 벌목해서 얻은 경제적 가치가 열대우림을 보존하면서 일부만 벌목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2002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자연 생태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존 노력을 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보존 비용의 100배에 이를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발견된 화합물의 현대의학적 및 전통적 용도는 교재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아주, 엉겅퀴는 현대의 두개골 근육 이완제로, 양귀비는 진통제, 감기 예방약으로, 디기탈리스는 심장 자극제로, 흰독, 말풀류는 진정제로, 코코아, 카카오는 이뇨제, 혈관 확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사는 우렁생이를 엑타이나시디아 터비나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출한 단백질이 연델리스라는 난소암 치료제의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등지에서 서식하는 라파초라는 나무는 관상수로 많이 이용이 되며 속껍질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차의 재료로 이용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나무 껍질에서 라파콘이라는 항암물질이 발견됨으로써 폐암과 췌장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흰쥐, 토끼 등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험 동물들이며 코끼리의 심장은 심장병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딜로는 한센병 연구에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람쥐가 대신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뚜기는 신경계 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40% 정도가
지구에 살고 있는 식물들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우리는 많은 식물로부터 목재, 섬유, 윤활유, 식용유, 페인트, 염료, 커피, 차, 살충제 등 공업 원료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로부터도 실크, 향료, 가죽과 뿔 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식물 자원의 이용 가능성은 우리의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발전할수록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여가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야생 동식물은 인간의 정서 생활에 도움을 주며 여러 가지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레크레이션과 취미, 오락 등 여가 생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일이나 휴가철에 산이나 바다로 놀러가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야생 동식물은 우리의 심리적, 레크레이션적 정서를 고양하여 국민 생활이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생물 자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레크레이션적 가치를 현재 화폐적 가치로 따지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환경 경제학적 계량 합계법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로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태적 중요성입니다. 풍부한 야생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한 생태계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물의 정화 및 공급 조절, 영양염료의 순환, 폐기물의 처리, 대기 정화, 기상 조절 등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구성종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일수록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야생 동식물 중의 다양성 보존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중의 보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윤리적 중요성입니다. 야생 동식물은 인간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주기 이전에 그 자체에 고유한 생존권이 있습니다. 즉, 야생 동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생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당하거나 희생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야생 동식물의 이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야생 동식물 자원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윤리적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인간이 자연과 별개의 존재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군림하며 삭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역시 자연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자연과 동등한 존재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동양적 자연관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만물의 연장이라 인식하여 동물에 대한 착취나 이용 및 학대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합리주의적 사고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동물이 오감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감정도 영혼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물을 살아있는 로봇과 같이 동물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필요로 하면 무차별적으로 시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원의 진화론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합리주의적 주장을 반박하고 인간의 우위성을 격화시키기도 하였으며 현대에 와서 성서의 창세기와 합리주의 철학 등을 바탕으로 서양의 인간 우월적 자연관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면서 생태적 자연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의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적 자연관의 이론적 기초는 첫 번째로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것은 훼손되거나 파괴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필요성입니다. 야생 동식물도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에 의해 인간과 똑같이 창조된 것이므로 이들도 인간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정리를 해보자면 경제적 중요성에는 가축화할 수 있는 잠재력, 여러 가지 이학 연료 및
건강식품 개발, 사용가치, 기사용가치, 상속가치가 있으며 모두 보존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심리적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는 정서 도움을 주며 국민 생활과 복진 증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태적 중요성에는 생태계 통합성 유지, 물의 정화 및 공급 조절, 영양연료의 순환, 폐기물의 처리, 대기 정화, 기상 조절,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윤리적 중요성에는 생태적 자연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의 확립, 창조 질서 보존, 공동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7교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어떤 이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강의 후기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교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